부동산법의 배문환입니다. 자, 우리 36회 중개사 시험 대비, 자, 우리 공법의 기본 이론 강의입니다. 자, 기본 이론 강의는, 자, 모든 부분이 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입문하실 때 잘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도시개발법에 들어갑니다. 자, 맨 처음에 배워야 되는 부분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고시 파트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이 뭐고 도시개발 구역이 뭔지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 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있는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자, 우리가 구시가지를 정비할 때는 정비사업을 합니다. 자, 우리 구시가지, 노후한 구시가지를 철거하고 다시는 것은 정비, 자,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이고요. 자, 이거랑 우리 상대되는 개념으로 도시개발 사업은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할 때는 보통 도심 외곽 쪽에 논밭, 임야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사업 시행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시가지를 거기다가 최초로 조성하는 사업이죠. 도로부터 놓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만든 다음에 시가지 사업을 하는 게 바로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갖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고, 자, 그러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 도시개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장소를 지정 고시하는데 그 장소가 바로 도시개발 구역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자, 도시개발 구역이라는 개념과 도시개발 사업을 봤으면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순서를 봐야 됩니다. 사업 순서가 여기 A 타입이 있고 여기 B 타입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지 도시개발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사업의 단계별로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사업의 착수로 수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이 있는데, 자, 일단 우리 개발계획이 뭔가요? 자, 우리 개발계획은 이제 뒤에 가서 배우실 건데, 시도지사나 대도시 같은 관청이, 즉 특광도지사나 대도시가 도시개발 사업을 이런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지시하는 계획이 개발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계획은 지시하는 계획인데 이 개발계획 안에 사업 시행자와 사업의 방식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 여기서 사업의 방식은 전부 수용 방식, 전부 환지 방식 섞어서 혼용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용 방식은 대부분 다 아실 거죠.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 소유권을 강제로 뺏어서 사업 시행자가 사업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시행자한테 많이 이익이 생깁니다. 환지 방식은 원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을 사업 시행자가 뺏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땅이 개발되고 나서 토지 소유자한테 다시 땅을 교부해주는 방식입니다.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거 반반 섞어서 이렇게 혼용 방식도 가능하죠. 비율을 정해서. 자, 이게 사업의 방식인데, 자, 이런 방식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개발 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누군지 사업의 방식 같은 것들을 정해서 개발 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구역이라는 걸 정하고, 그 다음에 개발 계획 지시를 잘 받아서 실시계획, 사업 시행자가 어떻게 사업할 건지 실시계획이라는 걸 만듭니다. 자, 실시계획은 설계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이런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인가권자한테 가서 시도지사나 대도시한테 가서 인가를 받고 인가가 나오면 이제 바로 이제 공사에 들어가는 거죠.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전부 수용으로 하든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하든 혼용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 개발 계획은 지시하는 계획입니다. 행정청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라고 지시하는 계획이 개발 계획이고, 그 다음에 개발 계획 지시를 잘 받아서 실시 계획을 사업 시행자가 만듭니다. 개발 계획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설계 도면 같은 걸 그려가지고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만들어서 관청한테 인가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에 들어가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사업의 시행 절차인데, 요 A 타입이 뭐냐면, 요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개발 계획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순서가. 그래서 개발 계획 수립 고시가 먼저입니다. 자, 개발 계획에다가 사업 시행자 이름, 사업 시행 방식 같은 것 등을 정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순서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가 되고 나면 이제 행정청입니다. 행정청이 개발계획 수립고시도 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도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그런 구역과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한 다음에 이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이제 시도지사나 대도시한테 가서 인가받고 공사에 들어가는 거. 자, 이렇게 사업을 하면 이게 A 타입입니다. 자, 그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B타입이 있습니다. 사업 순서가. 자, 일단 여기를 보시면 자,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비도시 지역.
자, 우리가 국토계획부에서 용도지역 이름 중에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 지역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순서가 조금 바뀌네요. 1번과 2번 순서가 바뀝니다. 앞에서는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고시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 내려갔는데, 자, 지금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비도시지역 같은 미개발지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고시로 내려간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고시에서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받고 고시한 다음에 공사 착수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시험 문제가 이게 바로 시험 문제입니다. 자,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지역 같은 데서는 순서를 A타입 순서로 하지 않고 자, 이렇게 개발계획 먼저 하고 구역 정한 다음에 실시계획으로 가면 A타입이고 자, B타입 같은 경우는 구역 정을 먼저 하고 나서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 같은 지역들. 참고로 우리가 이제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들이 중에 있었죠. 도시지역이 이렇게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세분되는데 이 녹지지역 중에서 보존녹지는 빼고 생산녹지, 자연녹지, 그 밖에 비도시지역들. 자, 이런 지역에다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순서가 B타입으로 먼저 가는 겁니다. B타입. 그래서 구역 지정고시를 먼저 하고 개발계획 수립고시로 내려간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고시에서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착수로 가는 것이죠. 자, 조금 어렵지만 머릿속에 그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A타입으로 사업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특정한 토지에서는 B타입으로 사업하는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거는 법에 정해진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이런 건 자꾸 이제 숙달을 하셔가지고 머릿속에 이제 익히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머릿속에 입력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자, 원칙적으로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됩니다. 특광도지사나 대도시인데, 자,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서울에 구룡마을이라는 대표적인 미개발지가 있습니다. 강남구죠. 강남구인데, 요 개포지구까지는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 양재도로 이 밑에 부분에서는 구룡마을이라고 해주고, 미개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미개발지를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고, 거기다가 뭐 우리 총 면적 같은 걸 정해서 공동주택 같은 거고 기타 건물들을 줘가지고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고 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일종의 도시개발구역인데,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누가 하는지 보면, 자, 여기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특광도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광도지사, 특별시, 광역시, 그다음에 도지사, 뭐 자치도지사 이런 사람들인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도시는 이제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시장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광도지사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가 원칙인데, 자, 주의. 자, 도시개발구역이 2개 이상 시도 같은데 걸치면 그때는 협의해서 구역 지정할 자를 한 명을 정하는 겁니다. 자, 가령 자, 보시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걸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그러면 자, 누가 할 건지를 보실 때 협의해서 구역 지정할 사람 한 명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한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뒤에 보시면 자, 다음 사회장이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자, 대표적인 사유가 시도지사나 대도시 간의 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자, 요거. 자, 좀 전에 요 문장이 우리 앞에 거랑 이어지는 거죠. 자, 도시개발구역이 2개 이상 시도, 뭐 서울시나 경기도 이런 식으로 걸치면, 자, 협의해서 서울시장과 자, 경기도의사가 협의해서 구역 지정할 사람 한 명을 정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는 항목에 여기서 4번째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걸 좀 보면서 2개 이상 시도에 걸쳤는데 서로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시도의사나 이런 사람들 빠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좀 하나 미리 좀 체크하고 자,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구역을 정할 수 있다가 원칙인데, 근데 지금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사유가 5가지가 있네요. 일단 쉬운 거, 국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천재지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사업이 필요할 경우, 그리고 4번에 아까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안 됐을 때, 자, 이런 경우는 대표적인 건데 2번과 3번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번과 3번. 자, 우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공법 공부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면 다른 장관들입니다. 무슨 뭐 산업부 장관, 뭐 농림부 장관 이런 장관들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데, 자, 이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자, 그리고 우리가 자, 공공기관의 장하고 정보출연기관의 장은 이건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자,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인데 공공기관의 장이면 토지주택공사나 농어촌공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정보출연기관의 장은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자, 국가철도공단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보출연기관의 장은 공기업의 국가공기업의 장은 자,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역 지정을 국토부 장관한테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어렵죠, 이 부분. 보통 용어를 쓸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청입니다. 둘 다. 국토교통부 장관 행정청이고 다른 장관들도 행정청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행정청한테 어떤 것을 요구할 때는 요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우리 공공기관하고 정보출연기관은 국가공기업인데, 자, 국가공기업은 행정청이라고 분류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공기업 같은 경우는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한테 요구할 때 이런 제안서라는 걸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실 거는 국가가 사업할 필요가 있을 때, 자, 시도의사 간의 협의가 안 됐을 때, 천재지변 같은 사유로 긴급한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공공기관, 정보출연기관의 장이 자,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그런 구역을 정해달라고 제안을 했을 때, 이런 경우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안을 받아서 또는 요청을 받아서 구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험 문제를 풀 때 요 2번, 3번의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자,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고 그러시면 틀립니다. 자,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은 안 되고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이렇게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요걸 넣어서 제한했을 때 바로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공사의 장은 안 됩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제한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부분들을 바꿔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다음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는 사유 5가지가 있는데 잘못된 것을 찾아라. 이런 걸 연습하면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를 보는 겁니다. 자, 우리 결론적으로 지정권자는 자, 특광도지사인 시도의사나 대도시가 구역 정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자,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는 사유가 5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큰 틀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강의를 드렸지만 어려울 것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틀을 잡습니다. 시도의사나 대도시가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사유가 5가지가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요청과 지정 제한을 볼 건데, 자, 지정 요청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좀 전에 우리가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의 원칙입니다. 근데 시도지사보다 우리 서열이 낮은 관청이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대도시는 빼고요. 자, 대도시가 아닌 인구 50만 미만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여기 특광도지사한테, 시도지사한테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게 하나 더 있네요. 자, 그러면 특광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인데, 특광도지사가 구역을 뭐 자기가 직접 정하는,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시군구청장이 구역 지정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좀 보십시오. 시군구청장이 요청자가 되어서 여기 시도지사, 지정권자인 시도지사, 특광도지사한테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이렇게 요청하는 요청자인데 요청자 앞에 제한자가 있습니다. 자, 제한자는 10명인데 10명의 제한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해달라고 이렇게 제안서를 낼 수 있어요. 아까 우리 국토부 장관한테 제안하는 거 말고 별도의 제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이 제안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제안자는 우리 10명이 됩니다. 10명. 자, 10명의 제안자가 시군구청장한테 제안을 하고 이 제안이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그러면 답변을 줍니다. 제안을 받아주겠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청이라는 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볼 건 뭐냐면 이 제안자가 시행자 12명 시행자 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하고 조합을 뺀 나머지가 제안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이제 제안자를 찾아갑니다. 자, 제안자가 누군가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시행자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데 국가, 자, 우리 여러 장관들이 이제 국가니까 이제 국토교통장관을 포함한 여러 장관들, 자, 지방자치단체면 시도의사나 시군구청장,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 정부출원기관은 이게 국가공기업입니다. 국가공기업,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시행자가 또 8명이 우리 법에 정해져 있는데, 자, 토지 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입니다. 도시개발 사업하기 위한 조합이라는 법인, 자,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자, 주택법상 등록을 한 등록사업자가 바로 이게 아파트 짓는 건설회사입니다. 자, 토목공사 면허를 가진 자는 토목회사, 자, 부동산 개발업자, 자, 리츠회사인 부동산 투자회사, 그 다음에 앞에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공동출자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12명의 시행자 중에서 국가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합니다. 국가지자체를 빼면 여기 2번 공공기관, 3번 정부출연, 지방공사가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합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 7번 토지 소유자하고 그다음에 7번부터 나머지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가 될 때 이 시행자가 제한이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한자가 자, 이렇게 12명 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1번 시행자하고 자, 6번 시행자죠. 조합이 그 두 개를 빼면 나머지 시행자가 10명이 남습니다. 번호를 붙여서 아까 봤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시행자가 되어서 사업 시행을 할 때 10명의 제한자가 신구청장한테 구역 지정을 이렇게 해달라고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청을 하시면 안 돼요. 요청은 신구청장이 특광도지사한테 요청하는 거고 이 10명의 시행자가 제한자가 되어서 신구청장한테 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답변을 줍니다. 답변을 주고 그 제안이 받아지면 신구청장은 그 제안서하고 별도로 이렇게 요청 같은 서류를 만들어서 요청을 할 수 있죠. 요청을 받아서 특광도지사가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되어서 도시개발구역을 최종적으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다시 한번 제한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뺀 공공기관, 정부출연, 지방공사하고 공공 중에서 자, 민간 시행자 중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조합을 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가 우리 시행자 12명 중에서 이 제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도시개발법은 이렇게 12명의 다양한 시행자를 인정하면서 그 중에 일부는 또 제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한 같은 거 할 때 이런 내용도 한번 미리 보세요. 자, 민간 시행자가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자, 제한 대상 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 토지 같은 부분을 찾아서 그쪽에 소유자 동의를 모두 받아야지만 제한서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민간이 제한하는 경우는 누굽니까? 여기죠. 앞에 공공 말고 자, 공공 말고 민간이 제한할 때 여기 토지 소유자 이전법인 그다음에 8번부터 이 뒤에 12번 이 사람들이 민간인데 자, 민간 시행자가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제한 대상 토지 면적에 자, 그렇게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제한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이니까 만약에 제한 면적이 만약에 그 10만이면 10만의 3분의 2 정도 땅을 찾아서 거기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지만 제한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한을 받은 자는 수용 여부를 1개월 안에 통보하고 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을 수용할 건지 거부할 건지에 대한 통보를 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제한서가 들어가면 1개월 안에 답변이 통보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1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제한까지 받습니다. 자, 그러면 자, 도시개발구역의 이제 지정 규모로 가보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는 기본적으로 크게 하셔야 됩니다. 크게.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할 때도 이렇게 땅의 용도 지역이 나오죠. 국토계획법을 꼭 하고 오셔야 됩니다. 국토계획법상 자, 용도 지역 중 도시지역 안에 주거 상업지역에서는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크게 해야 되고 자, 공업지역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할 때는 공장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주거지역보다 3배 크게 3만 제곱미터 이상 정도로 돼야 되고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녹지는 자연 녹지하고 생산 녹지일 때, 자, 이게 보존 녹지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보존 녹지는 도시개발 구역이 안 됩니다. 보존 성격의 녹지이기 때문에 녹지 중에서는 자연 녹지하고 생산 녹지가 기본적으로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 구역을 정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면 도시지역이 1, 2, 3번이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 아시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다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는 자, 주거지역보다 30배 이상 크게 3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로 해야 됩니다. 자, 다만 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한 다음에
4차로 이상 도로까지 만들어주면 자, 아파트를 지으면서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초등학교 용지를 미리 확보해서 교육청과 협의하고 4차로 이상 도로를 설치해 줬을 때는 30만 이상으로 안 하고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석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자, 비도시 지역인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는 30만 이상 대규모로 해야 되는데 자, 이러한 조건들이 맞았을 때는 자, 도시개발구역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구역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30만이 10만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네요. 자,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걸 건설하면서 초등학교 용지를 만들어주고 4차로 이상 도로가 설치가 됐을 때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제가 완화가 됩니다. 자, 1만, 3만, 1만, 30만 이상이 원칙인데 10만 제곱미터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 녹지는 도시개발구역을 못합니다. 자, 예외. 자, 다음 해적에서는 면적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좀 전에 이렇게 면적을 열심히 외웠는데 1만 이상, 3만 이상, 30만 이상 이렇게 외웠는데 자, 다음에 해당하는 명칭이 들어가 있을 때는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 조금 어렵습니다. 자, 취락지구나 개발진흥지구, 국토기획법상 용도지구 중에서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자, 국토기획법에서 배웠던 지구단위계획구역, 행정청이 특별히 관리하는 장소, 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별도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취락지구가 지정된 자연녹지면 자,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자연녹지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바로 정하면 우리 앞에서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자연녹지 앞에 취락지구라는 게 먼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용도지구가 먼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취락지구가 먼저 지정된 자연녹지라면 도시개발구역을 9,000제곱미터로도 가능하다. 이게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 기출지문입니다. 이 지문이. 이거는 원래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9,000제곱미터로도 가능하다. 자연녹지지만 취락지구가 먼저 들어와 있는 자연녹지면 이 취락지구 면적 같은 게 보통 이제 9,000 정도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취락지구가 먼저 들어와 있고 얘를 고려해서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안 하고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적을 1만 이상, 3만 이상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고 그 면적보다 작아도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은 1만 이상이나 3만 이상이나 다시 또 1만 이상, 30만 이상으로 대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을 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취락지구나 개발지능지구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을 때는 이 조건 중에 하나가 맞으면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 공부하실 때는 요거 암기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그냥 면적 제한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적용하지 않고 면적이 이렇게 작아도 자연녹지인데 9,000제곱미터도 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취락지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그 개념만 이해를 일단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일순환 하실 때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인데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우리 이제 국토계획법이랑 비슷합니다. 자, 기초조사 먼저 하고 자,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주민 의견을 듣고 여기 관계 행정기관의 다른 행정기관하고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 거친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연락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우선 봐야 될 것은 이 흐름을 한번 쭉 보시고요. 자, 우리 예전에 도시관리계획 절차랑 거의 유사하게 돼 있는데 자, 일단 기초조사, 자,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도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가서 토지, 건물, 공작물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 측량할 수 있다. 자, 이것도 하여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의견 청취가 주민이나 전문가 의견을 듣는 건데,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법에 보면 자, 공람이나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이 면적이 100만 이상입니다. 자, 우리 보통 이제 공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공람은 14일 이상 공람 기간을 주고 관련 서류를 이제 보여주고 행정청이 의견을 받아주는 겁니다. 14일 이상. 근데 공청회는 하루나 이틀짜리입니다. 문제는 포인트가 뭐냐면 주민이나 전문가 의견을 들을 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 크면 공람이나 공청회라고 써있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공람기간 만료 공청회까지를 둘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원래가 또는이라는 거, 여기 이나라는 말은 또는이기 때문에 우리 국어적으로는 공람이나 공청회 둘 중에 하나만 한다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자,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람이라는 거 14일짜리 기간을 줘서 주민 의견을 받아주고 나서 그 이후에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공람기간 만료 후 공청회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공람이나 공청회란 말이 나왔을 때 면적이 100만 이상과 면적이 100만 미만을 나눠서 어떤 식으로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할지가 그게 또 기출지문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주민이나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법에 보면 공람이나 공청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국어적으로 이나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공람이라는 거 14일짜리 의견을 먼저 듣고 자, 공청회를 추가적으로 개최해야 된다. 다만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이걸 반대로 해석해서 공람기간 만료 후 공청회를 할 수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협의. 자, 지정권자 아까 시도의사나 대도시 같은 관청이 자, 구역을 지정 같은 거 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회장과 업무 협의를 해야 된다. 자, 협의 후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나 대도시일 때는 지방도시계획의 심의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일 때는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가 이제 통과가 되면 최종적으로 시도나 대도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을 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 중간에 50만 제곱미터라는 게 있는데 자, 이 50만 제곱미터는 지정권자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관계 행정기관의 정과 협의하고 이제 심의로 넘어가면 되는데 이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요건 유예권 100만이고 요건 50만입니다. 5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정권자의 시도나 대도시가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또 추가적인 협의를 한번 더 해야 됩니다. 자, 원래는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들하고 업무 협의를 하면 되는데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러면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국토교통부 장관하고도 추가 협의를 한번 더 해야 됩니다. 앞에 주어가 시도지사나 대도시일 때.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자, 구역을 지정할 때는 기초의사를 할 수 있다로 처리하고 자, 의견 청취는 주민이나 전문가 의견인데 공람이나 공청회라는 말을 쓰고 있다. 우리 법에서. 자, 이 말의 의미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람기간 만료 후 공청회까지를 추가적으로 한번 더 해야 됩니다. 이 두 개를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협의와 심의 절차 진행할 때도 5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정권자인 시도나 대도시가 자, 관계 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심의 거친 다음에 지정권자가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 지정권자, 시도지사나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을 정하는 경우도 있었죠. 자, 지정 절차입니다. 자, 다음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입니다. 자,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가 됐을 때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이 자동적으로 도시지역과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에서 배웠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자동적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자, 이때도 추락지구가 지정된 경우는 자, 이게 미리 도시역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의제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건데 이건 참고로 좀 보시고요. 자,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정해졌을 때,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희가 이제 점선으로 도시개발구역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닐 수 있었죠. 관리지역이라든가 농림지역 같은 땅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땅이 이렇게 농사 짓고 있던 농림지역인데 도시개발구역이 딱 정해지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되면서 동시에 자동적으로 용도지역이 도시지역과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장소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자동적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자동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의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도시개발구역이 정해지면 이렇게 의제가 되고 또 하나는 이 안에서 토지 소유자가 이제 함부로 개발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사업이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또 하나의 효과는 도시개발구역이 정해지면서 자,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함부로 건물을 건축하거나 토지 형질 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토석 채취하거나 그 밖에 건축물을 대선 같은 거 하거나 나무를 함부로 벌채하거나 나무를 심으면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는 도시개발구역으로 딱 묶였으면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용 방식이나 환지 방식 같은 거를 적용해서 사업을 할 건데 새로운 변동사항이 생기면 안 되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현상유지입니다. 현상유지를 위해서 이런 7가지 개발 행위를 할 때 미리 허가를 바꿔야 되고 허가는 쉽게 안 나오겠죠. 사업에 방해되는 행위로 이렇게 건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공작물 같은 거 설치하거나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재하거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이런 거
그 밖에 추가적으로 2가지 더 해서 이런 것들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됐으면 현상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개발 행위를 마음대로 못한다. 이런 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제 요구하고 7가지 개발 행위를 이제 받을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의제는 보셨고 이제 허가 대상입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도, 시장문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세종시는 빠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도지사, 시장문수 같은 관청한테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요 대선과 용도 변경을 빼고 중목의 벌지와 식재를 빼고 읽으면 자, 건물 건축, 공작물 설치입니다. 가설 건물을 포함한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자, 물건의 적재 1개월 이상.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은 우리 국토기획부에서 배웠던 5가지 개발행위입니다. 자, 건물 짓고, 물건 쌓고, 나머지가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토토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라고 배운 게, 자, 이게 바로 국토기획부에서 배웠던 5가지 개발행위에다가 자, 건축물의 대선, 건축물의 용도를 자, 대선 그러면 건물을 이제 크게 고치는 거고 건물의 용도를 바꾸는 거죠. 주택으로 쓰다가 뭐 상가로 바꾸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건축법 가서. 자, 요거하고 중목의 벌채. 중목이라는 게 나무, 벌채하거나 나무를 심는 거. 자, 이런 것들도 자, 여기 허가받은 대상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자, 조심할 건 뭐냐면 여기서 토지 합병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토지 합병은 허가를 받지 않고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방해되는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건물 짓고 물건을 적재하고 그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이니까 이렇게 토자 들어가는 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같은 것들에다가 자, 건축물을 크게 고친다 대선, 건축물의 용도 변경 이런 것들도 허가받고 해야 되고 중목의 벌채와 식재 같은 것들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나무가 없었던 땅인데 나무를 심어 놓으면 이 나무를 심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수용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고 자, 건축물을 용도 변경으로 주택에서 상가로 바꾸면 이 상가가 수용 보상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사업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바꿔야 되고 실무에서 허가를 잘 안 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입니다. 자, 물론 이제 허가를 안 받는 행위는 또 별도로 뒤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의 행위는 이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자, 농사짓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행위들 보시면 관상용 중목의 뭐 임식재 같은 것들은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재해복구를 위한 개발행위, 자, 농림수산물 생산 같은 걸 위한 공작물, 원래 공작물도 설치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뭐 농업용 비닐하우스 같은 거, 어업용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은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것들, 자,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형질 변경도 허가받고 해야 되죠. 절도, 성토 같은 거. 경작하는 목적이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목의 식재, 식재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관상용 중목을 임시로 심는 것은 허가를 안 받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로서 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가 되면 자동적으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의제가 되고 자,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현상 유지를 위해서 7가지 개발 행위가 쭉 나오죠. 토지 합병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행위에다가 2개를 추가해서 이런 것들이 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자, 물론 허가 안 받는 행위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 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째 도시개발구역의 해제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자, 사업의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A타입은 자, 개발계획 지시하는 계획을 먼저 만들고 구역 정한 다음에 실시계획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공사 착수죠. 자, 그 다음에 자, B타입 같은 경우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이 밑에 오고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된 다음에 실시계획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A타입, B타입 우리 보셨는데 자, 먼저 여기서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A타입에서 개발계획 수립고시하고 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여기는 기간이 없습니다. 자, 문제는 도시개발구역의 해제인데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하고 나서 A타입에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다가 설계도를 그려서 실시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인가신청을 관청한테 내야 됩니다. 인가권자한테. 근데 만약에 구역 지정고시가 되고 3년 안에 실시계획에 인가신청을 안 내면 사업을 지연했기 때문에
3년 되는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는 곳으로 간주가 됩니다. 자, 우리 A타입에서 개발계획 수립고시에서 구역 지정으로 내려올 때는 기간이 없습니다. 해제 기간이. 근데 구역 지정고시로부터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을 3년 안에 해야 됩니다.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 달에 구역이 해제가 되는 곳으로 간주하고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는 겁니다. 자, 요 때문에 우리 아까 B타입에서는 구역 지정고시를 먼저 하고 개발계획 수립고시 한 다음에 실시계획으로 가는데, 자, 이때 보세요. 2년이란 기간이 있고 여기 3년이란 기간이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하고 나서 2년 안에 개발계획 고시하지 않으면 2년 되는 다음 날에 이 구역 자체가 또 해제가 되는 곳으로 간주하고, 자, 만약에 정상적으로 구역에서 개발계획 수립고시로 내려왔더라도, 뭐 2년 안에 정상적으로 내려왔더라도 개발계획 수립고시로부터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3년 안에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구역이 해제가 되는 곳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자, 이거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A타입에서는 개발계획 먼저 수립고시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여기를 출발점으로 하는 겁니다. 구역 지정고시를 기산점으로 해서 3년 안에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을 내야 됩니다. 안 내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 B타입 순서는 구역 지정고시 먼저 하고 개발계획 수립고시 한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으로 가는데, 이때 2년 안에 개발계획 고시하지 않으면 구역 지정고시로부터 2년 안에 개발계획 고시하지 않으면 2년 되는 다음 날에 구역이 해제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정상적으로 개발계획 고시로 내려왔을 때는 또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을 3년 안에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구역이 해제가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에 2년, 3년 같은 걸 위반해가지고 2년 다음 날 해제, 3년 다음 날 해제가 되면 사업을 이걸 뭐라고 합니까? 비정상적 해제입니다.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는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중간에 안 하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게 비정상적 해제입니다. 자, 만약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해제가 됐을 때는 수용 방식이나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끝나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끝났을 때도 구역이 해제가 되는데, 자,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비정상적인 해제가 A타입에 하나 있고 B타입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글씨로 보겠습니다. 글씨로 보시면, 자, 양가로 1번 먼저 보세요. 자, 다음에 규정된 날 다음 날에 구역은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본다. 자, 비정상 해제. 자, 아까 구역 지정 전에 개발 계획을 먼저 만드는 게 A타입입니다. A타입일 때는 구역 지정고시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에 그 위로 올라가서 다음 날에 구역이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A타입일 때. 그래서 A타입은 아까 그림에서 요 그림이었었죠. 개발계획 수립고시에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구역 지정고시로부터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을 3년 안에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구역이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셔서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요거 B타입으로 사업하는 경우일 때는 구역 지정고시로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자,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없으면 그 2년 되는 다음 날에 해제가 되는 거고, 되는 날인데 이 앞쪽에 요 다음 날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구역에서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2년 안에 해야 되고, 또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됐으면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그 3년이 되는 날에 요 다음 날에 구역이 해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B타입일 때는 구역 지정 후 2년 안에 개발계획 수립고시로 가야 되죠. 그렇게 안 하면 2년 되는 다음 날에 개발계획 고시를 2년 안에 안 했기 때문에 2년 되는 다음 날에 구역이 해제가 되고, 자, 만약에 정상적으로 개발계획 수립고시로 내려왔을 때는 다시 또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 달에 구역이 또 해제가 되는 곳으로 간주합니다. 자, 다만 여기 노란색이 뭔가요? 자, B타입에서 여기 2년하고 3년이 5년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요 2년과 3년을 5년으로 바꿔서 적용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도 그림에서 다시 한번 B타입에서 구역 지정되고 나서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2년 안에 가야 되는데, 만약에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요 5년으로 요 기간이 바뀝니다. 개발계획 수립고시에서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을 3년 안에 해야 되는데 이것도 5년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B타입일 때만. 자, A타입은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자, 여기 A타입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A타입에서는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 없으면 그 3년이 되는 날에 도시개발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면서 비정상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개발계획 미리 수립고시에 놓고 나서 구역 지정으로 내려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날 해제가 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B타입으로 사업하는 경우에는 구역 지정고시로부터 2년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됐으면 3년 안에, 원칙적으로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그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이 해제가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요걸 확인할 수 있죠. 구역 지정고시에서 개발계획 수립고시로 가는 거 2년, 면적이 330마 이상이면 5년으로 바뀌고요. 기간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또 개발계획 수립고시에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 3년 안에 가야 됩니다. 안 가면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구역이 해제가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3년도 5년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면적이 330마 이상이면. 자, 근데 우리 다시 이쪽으로 와보시면요. 요 안가로 2번은 뭐냐면 정상적인 사업해지입니다. 정상적인 사업해지는 자, 공사 완료 공고가 이게 수용 방식으로 공사가 끝나는 거고, 환지 처분 공고라는 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일,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되면 정상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구역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1번과 3번은 비정상적인 해제, A타입, B타입. 안가로 2번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다 끝나서 해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이면 공사 완료 공고, 환지 방식이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끝나서 해제가 되는 경우도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이걸 왜 봐야 되냐면 이런 게 있어요. 환원 폐지라는 게 뭐냐면 2호와 3호 사유 같이 비정상적으로 구역이 해제가 되면 구역 지정 전에 용도 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환원 폐지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자, 정상적 해제일 때는 환원 폐지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자, 비정상적으로 해제가 되면 아까 도시적으로 본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본다 할 때 그 규정이 다시 원상복귀를 한다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해제일 때만. 그래서 용도 지역이 도시적으로 봤던 게 다시 옛날 용도 지역으로 환원되고,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개발 사업을 이제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폐지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비정상적인 해제일 때만.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지문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구역은 분할과 결합이 가능합니다. 자, 지정권자인 시도나 대도시가 도시개발구역을 2개 이상 지구로 분할할 수도 있고 서로 떨어진 2개 이상 구역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자, 분할과 결합을 할 때 조건 하나 맞춰야 됩니다. 분할 후 각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분할했을 때 이렇게 2개의 구역으로 분할이 됐을 때 각각의 구역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자, 서로 떨어진 구역을 결합했을 때도 결합한 면적이 결합 이후에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지만 분할과 결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안관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전에 그 토지주택공사에서 도시개발구역 같은 거 지정된 장소에 가가지고 토지공사의 그 직원들이 이제 일부 불법 회의했었죠. 이제 그것 때문에 생긴 조항인데, 이 정보 누설 같은 걸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보 누설 같은 거라든가 여기 보안관리 규정이 있는데, 자, 보면 일단 정보 누설 방지, 이제 이거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여기 보시면 뭐 주민의견 같은 걸 듣기 위한 공람 전까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된다. 자, 누구냐면 지정권자. 지정권자니까 이제 혹시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되겠죠. 시도나 대도시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든가 또 요청자인 시군구청장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 그 밖에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이런 사람들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서 자, 이런 정보 같은 걸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뒤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권자가 속하는 기관, 시군구청장이라든가 시행자라든가 이런 제한자 같은 사람들이 자, 타인한테 미공개 정보를 누설했을 때는 이게 처벌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정보를 미리 주면 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위반했을 때는 정보를 공개해서 불법행위해가지고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얻은 이익 같은 것들, 정보 제공에서 얻은 이익이 있으면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처벌하게 돼 있죠. 상한액은 10억 정도로 돼 있으니까 5년 이하의 징역, 얻은 이익의 5배 이하, 3배 이상 5배 이하에서 금액을 계산해가지고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교재는 기본 이론 강의는 제 밴드 같은 데 들어오시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PDF 파일 다운받아가지고 관련 그 교재들을 좀 보시면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강의가 좀 길었네요.